지금 이 순간 보통 땐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국가가 오히려 거꾸로 미국한테 해협을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6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국가부채 경고 등이랑 부동산 시장의 빨간불은 눈이 멀 정도로 아주 감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마주한 이 모순적인 세계 경제의 새로운 구조적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하시거나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청취자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그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핵심이거든요. 아, 하나의 흐름이요. 네네. 겉보기엔 지정학적 위기, 기술시장 호황, 그리고 국내 정책 혼선으로 다 분리된 이슈 같잖아요. 그런데 기저에 깔린 톱니바퀴들은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님들도 아침 뉴스 브리핑이나 경제 기사들 쫙 보시면서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막 이러셨을 텐데요. 먼저 밤사이 가장 뜨거웠던 글로벌 매크로 현황, 그러니까 미-이란 협상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죠. 네, 그러죠. 자료를 보면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이 약간 좀 기형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려고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협상 기대감이라는 아주 평화로운 단어로 포장되어 있긴 한데 물밑에서는 진짜 목숨을 건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맨날 무기화하던 곳이죠. 맞아요. 과거에는 이란이 서방 제재에 반발할 때마다 우리가 호르무즈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해군력이랑 금융 제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 자체를 역으로 틀어 막고 있는 겁니다. 아, 반대로요? 네.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을 차단하고 우회 수출 경로를 물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미국이 이란을 극한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역봉쇄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물류가 막히면 이게 이란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국들 파격도 크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국들 나가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막 기름을 붓는 꼴 아닌가요? 실제로 오늘 자료에도 사우디가 물류 대란을 우려해서 미국의 봉쇄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왜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장하준 교수의 최근 진단을 보면 의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장 교수는 현재 보호무역 강화, 미중 경쟁, 그리고 이런 중동에서의 극단적인 압박 전술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짚었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다? 그럼 뭐죠?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구조적 재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단기적인 물류 대란이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랑 안보 지형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계산을 빡세게 한 거죠. 아하, 인플레를 감수하고라도 주도권을 잡겠다. 네, 이란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거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2차 협상을 끌어내고 중동 내 미국의 질서를 완전히 재확립하려는 전략입니다. 와, 단순히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거군요. 그렇다면 퍼즐이 하나 맞춰집니다. 어떤 퍼즐이죠? 이 거대한 판짜기의 일환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보고서가 공개됐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한국을 무역, 에너지, 안보, 이 3대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명시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트리거였어요. 세계 경제 질서가 막 블록화되고 공급망이 쪼개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편가르기가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믿을 수 있는 최첨단 제조 기지랑 안보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서 명시를 해버린 거죠. 아하, 콕 집어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편되는 이 태풍의 눈 속에서 글로벌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동맹국으로 피신처를 찾게 마련인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시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미국의 그 핵심 파트너라는 한마디가 도대체 한국 시장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살펴볼까요? 네, 당장 환율부터 반응이 왔죠. 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미이란 2차 협상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고 환율이 안정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짜 미친 듯이 돈을 싸들고 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5조 원 이상을 순 매수했거든요. 특히 환율이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먹을 게 두 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막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코스피 6,000선 탈환 목전이라는 진짜 믿기 힘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와,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자금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 기자님, 여기서 110만 닉스라는 진짜 엄청난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당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이 110만 닉스는 단순한 유동성 장세나 테마 열풍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실체가 있다는 건가요? 철저한 실적, 그리고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숫자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엔진이 고도화되면서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잖아요. 요즘 어딜 가나 다 AI 얘기뿐이니까요. 네, 이 막대한 데이터를 병목천상 없이 처리하려면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이 필수적인데요. 글로벌 자본은 이 HBM 시장을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거기에 크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아, 청취자님, 이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AI 기술이라는 전에 없던 거대하고 화려한 최첨단 메가시티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설계도를 쫙 그리고 있는 거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여기서 HBM 반도체는 그 도시의 뼈대를 올리는 핵심 철골 구조물인 셈이죠. 우리가 그 철골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돈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거죠? 아무리 멋진 메가시티를 지어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거긴 그냥 어두컴컴한 유령 도시잖아요. 오늘 자료를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일제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요, 기존 데이터 센터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거든요. 수백 배요? 와, 전기 먹는 하마네요. 그렇죠. 텍스트 몇 줄 생성하는 걸 넘어서서 비디오, 3D 모델링, 막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산하려면 사실상 전기를 그냥 먹어치우는 수준입니다. 아하. 결국 AI라는 메가시티에 피를 돌게 하려면 변압기, 송전망, 전력 제어 시스템 같은 인프라가 싹 다 새로 깔려야 하는 거죠. 아, 완전히 판을 새로 까는 거군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소프트웨어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누가 이기든 전기는 무조건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다. 이 가장 확실한 인과관계에 돈을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그 골드러시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금 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다. 이런 격언 있잖아요. 네, 청바지 이론. 네, 그게 딱 AI 시대의 반도체랑 전력기기라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볼까요? 네, 얼마든지요. 코스피 6천 가고 11만 닉스 시대 열린 거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 우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메가시티를 짓는데 필요한 벽돌이랑 철근을 납품하는 약간 하청 공장 역할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언젠가 AI 거품이 푹 꺼져버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취약한 구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기술 종속이나 사이클의 변동성은 늘 전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자료에 등장한 삼성중공업 사례를 보면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 삼성중공업이요? 네, 한국 주요 기업들이 단순히 호황 파도를 타는 데 그치지 않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생존 근육을 얼마나 날카롭게 다듬어 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 이란 제재 리스크를 미리 읽고 계약을 엎어버렸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란 제재라는 글로벌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선주 측의 잔금 미지급을 딱 법적 근거로 삼아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와, 미리 꼬리를 자른 거네요. 그렇죠. 이란 자금이 동결되거나 배가 묶여버리면 회사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걸 아주 기민한 법적 조치로 피해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가 말한 구조적 재편의 혼돈기에는 수출 호조로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이런 악재의 징후를 먼저 읽고 딱 회피하는 민첩성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밖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완벽한 전성기입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수출 대기업들은 HBM이랑 전력기기로 글로벌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죠. 코스피 6천은 뭐 축제 그 자체고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이 화려한 수출 개개미 국내로 막 흘러 들어와서 우리 내수랑 재정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느냐? 자료의 다음 주제로 딱 넘어가 보니까요. 계기판의 경고등이 새빨갛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장 국가 채무 증가 속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정말 극명하게 반전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률의 1.7배에 달하고 있다는 좀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1.7배요? 네, 우리가 경제 덩치를 키우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이 추세가 안 꺾이면 당장 내년에는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 부채 비율을 단숨에 넘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 지표 보면서 그 비기축 통화국이란 단어가 되게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미국은 빚이 산더미 같아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막 펑펑 찍어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패권국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빚 갚겠다고 원화를 무턱대고 찍어내면 바로 화폐 가치가 폭락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 차이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거거든요. 비기축통화국은 경제 체력이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부채 비율이 특정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군요. 네, 코스피가 아무리 6천을 넘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외국 자본은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밖에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달러가 국내 내부의 구조적 빚더미를 영원히 가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전문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딱 이 상황 같아요. 청취자님, 우리가 지금 최고급 페라리를 타고 탁 트인 아우토반을 막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 페라리. 네, 창밖으로는 K반도체 호황, 코스피 6천, 막 이런 짜릿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운전석 계기판을 딱 내려다 보니까 부채 1.7배 증가라는 엔진 과열 경고 등이 아주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상황이죠. 더 골치 아픈 건 뒷좌석에서는 승객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바로 주말 내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한 부동산 시장 혼란 상황이겠죠. 네, 그 뒷좌석의 혼란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네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이랑 급격한 세제 개편 논의가 겹치면서 사실상 방향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혼란은 6.27 대책의 여파거든요. 6.27 대책.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완전 직격탄을 맞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재건축하려면 살던 집 부수고 나가서 전세라도 살아야 하니까 이주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규제가 걸린 거죠? 이 대출을 실행하려면 전입의무 약정서 같은 아주 까다로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겹규제가 꽉 적용된 겁니다. 재건축은 보통 속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네, 그런데 대출 조건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자금줄이 막혀버리고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막 폭발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두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의 내용인데요. 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료를 보니까 고가주택이랑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한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팍 깎아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요.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최대 20억 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세금이 2억도 아니고 20억이 늘어난다면 이건 시장에 집을 내놓으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문을 꽉 잠가버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경제학에서는 그걸 잠금 효과, 럭인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잠금 효과요? 네, 집을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크다고 판단해버리면 소유자들은 그냥 매매를 포기하고 증여를 택하거나 아예 집을 깔고 앉아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안 팔고 만다. 네, 결과적으로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되고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축인 부동산에서 이런 급격한 룰의 변화가 예고되니까 거시경제의 돈맥경화가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페라리가 밖에서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내부 부품은 막 녹슬어가고 승객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분 폭탄이랑 규제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네요. 이쯤에서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출처들의 퍼즐을 최종적으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미국의 동맹 재편, 반도체랑 전력기기의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방금 얘기한 국내 국가 채무와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죠.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 격차와 적응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말처럼 세계 질서가 구조적으로 쫙 재편되는 지금 우리는 밖으로는 진짜 유례 없는 거대한 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재정적, 정책적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고 있거든요. 헤이브 글로벌 지정학적 파도에 올라타서 HBM을 팔아 돈을 버는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이랑 그 혜택에서 좀 소외된 채 무거워지는 부채와 주거 불안정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국내 민생 경제의 방정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복잡한 경제의 톱니바퀴들을 함께 쫙 해부해봤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번쩍이는 페라리를 타고 달리는 지금 청취자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고민해볼 지점이 참 많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막대한 전력을 집어삼키면서 팽창하는 저 밖의 AI 메가시티와 20억 원의 세금 폭탄이나 이주비 대출 미제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우리 안의 현실. 이 극명하고 잔인한 격차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지갑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글로벌 기술거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의 빛나는 수출 지표가 과연 이 위태로운 엔진의 열기를 무사히 식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6천선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가장 뼈아픈 구조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네. 오늘 밤은 세계 경제의 룰이 완전히 새로 쓰이는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각자의 자산과 리스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질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파편화된 정보들 속에 숨겨진 진짜 뼈대를 찾아서 전문가님과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청취자님을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